안녕하세요,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 여름 하시네요. 네, 덥습니다. 오늘 30도요. 너무 덥습니다. 그런데 이 핫한 여름보다 더 핫한 분을 최근에 만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최근에 사이페딘 아모스님을 만났죠. 이제 교수님이시고요. 네, 그분이 The Bitcoin Standard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이 전 세계에서 코인 쪽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고요. 그분은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들의 그 정신적 지주, 아버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엘살바도르에서도 활동을 하신 걸로 아는데 엘살바도르는 또 비트코인과 특별한 인연이 있지 않나요? 네, 그 엘살바도어가 저기 남미에 있거든요. 저도 아직 못 가봤는데 거기가 그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인정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인정한 게 2022년이었고요. 그때 엘살바도어가 비트코인을 사기 시작했는데 그때 하락장이었잖아요. 그래서 쫙쫙 떨어져가지고 대통령의 비웃음을 많이 받았는데 23년부터 비트코인이 화려하게 컴백해가지고 엘살바도어는 그 비트코인 포지션으로 지금 굉장히 많은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대통령은 영웅이 되었고 그것 때문인지 모르지만 재선에도 성공하셨죠. 네. 그러면 엘살바도르에서 사이페딘 아모스 작가님도 영웅으로 대접을 받고 계시겠네요. 네, 맞아요. 네, 그분이 그거를 거기서 고문으로 활동하셨다고 들었어요. 한마디로 그 대통령이 그분의 자문을 많이 받았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한 140% 확률로 그 대통령과 그 측근은 그 책을 읽었을 겁니다. 왜냐면은 그 대통령도 그 뜬금없이 야, 우리 비트코인 화폐로 쓰자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뭔가 이론적인 근거가 필요했겠죠. 네, 좋습니다. 그분의 핵심 아이디어는 혹시 무엇이었나요? 핵심 아이디어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분은 법정화폐를 정말 싫어하시고요. 법정화폐가 정말 안 좋다라고 생각하시고 그거에 대안으로 처음에는 그분은 금을 생각하셨는데 비트코인이 뭔지 알게 되신 후에는 이제 근본위제 그런 환타지는 버리시고 완전히 비트코인으로 넘어가셨습니다. 그 한마디로 비트코인이 그 시간이 흐르면서 법정화폐들을 거의 다 대체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네. 확실히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가 맞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그 사이페딘 아모스 작가님께서는 비트코인이 어디까지 오를 것 같다고 보시나요? 네. 그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300조 달러까지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이번 상승장에는 아니고 한 20에서 40년 정도 걸쳐서 시가총액 300조까지 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신 거죠. 300조 달러. 원이 아닙니다. 네? 얼마라고요? 300조 달러. 300조 달러요? 참고로 지금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지금 어느 정도 되나요? 한 1.4조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가격에서 한 200배 이상은 올라야 돼요. 그러면 비트코인 한 개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지금 한 1억 정도 되니까 200 곱하면 200억 원이 넘는다는 거죠. 그 한마디로 그 한 개 비트코인이 200억 원 가치를 가질 수 있다는 게 그분이 주장이십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더 찍어낼 수가 없잖아요. 그 2,100만 개로 끝나는 거잖아요, 비트코인이.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 비트코인의 총 가치가 300조 달러가 된다 하면은 그 비트코인 한 개 한 개 가격이 팍팍 오르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계산이 조금 말이 안 될 정도로 과한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말씀하신 거는 그거예요. 일단 그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 현금이 한 100조 달러 정도 있다고 하고요. 예금이 100조 달러 정도 있다고 하고 그리고 국가들이 발행한 채권이 한 100조 달러 정도 된대요. 그걸 다 합치면 300조 달러 정도 되는 건데 네, 근데 비트코인은 지금 시가총액이 1.3조, 1.4조 정도, 그러니까 0.5% 미만이라는 거예요. 이 전체 현금 시장의 비트코인 비중이 0.5% 정도라는 건데, 근데 그분이 이제 재밌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핸드폰이 나왔는데 성능이 다른 핸드폰을보다 압도적으로 좋아. 그러니까 기능도 그렇고 이제 모든 면이 좋은 그 훌륭한 핸드폰이 나왔는데, 근데 지금 이 핸드폰의 시장 점유율이 0.5%밖에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누가 봐도 그 핸드폰의 시장 점유율이 늘어난다고 가정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한마디로 이건 진짜 가격도 싸고 뭐 기능도 좋고 성능도 좋고 기술력도 뛰어나고 이런 핸드폰인데 지금 시장 점유율이 0.5%다. 그럼 더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 말씀이십니다. 자, 그러면은 이 비유가 왜 나왔느냐? 그러니까 사이페딘 아모스 교수는 비트코인이 다른 법정 화폐보다 압도적으로 성능이 좋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비트코인의 시장 점유율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하시는 분입니다. 네. 핸드폰 사례를 들으니까 좀 그럴듯하네요. 그렇죠. 사실 그냥 까놓고 말해서 이제 보통 힙한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아이폰이잖아요. 근데 이제 아이폰 22가 딱 나왔어요. 지금 엄청 어마어마한 이제 미래폰이에요. 근데 지금 시장 점유율이 0.5%다. 그러면 이게 기술 0.5%라고 머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근데
심지어 가격은 다른 핸드폰과 똑같아. 그러면은 막 시장 점유율이 30%, 50%, 70%갈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조금 궁금한 점이 만약에 시장 점유율이 늘지 않는다면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기는 하는데 뭐 예를 들면은 그 비트코인이 위협을 받는 정부들이 비트코인을 없앨 수는 없으니까 이제 뭔가 계속 여론전이라든지 뭐 그 뭔가 비트코인이 안 좋다 안 좋다는 식으로 이제 여론을 어느 정도 조장해가지고 그 비트코인의 성장을 늦출 수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의 가장 큰 약점은 거래가 많이 안 된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 제가 알기로는 뭐 그게 뭐 한 시간에 거래가 뭐 100만 개밖에 안 된다나 뭐 이렇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걸로 그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금융 거래를 그 처리할 수가 없는데 이제 그런 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요즘 뭐 레이어 2, 레이어 3 솔루션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이 먼저 오프체인에서 먼저 이제 거래를 전부 다 기록을 한 다음에 그걸 이제 한 방에 온체인으로 올리는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 큰 허들이 될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이페딘 아무스 교수님께서는 왜 비트코인이 나머지 화폐보다 훨씬 좋다고 주장을 하시는 건가요? 사실 그 이제 그분이 말씀하신 게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엔지니어가 만들었다. 그 엔지니어는 돈의 기능이 뭐가 있어야 되는가 그걸 고민하고 그거에 딱 맞춰가지고 비트코인을 설계를 했다라는 거고요. 법정화폐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역사가 흐르면서 이제 이런저런 이유로 만들어졌는데 뭐 예를 들면은 정치인들이 개입도 많이 했고 이제 그들의 욕심도 들어가 있고 그들의 사기치는 것도 좀 이제 좀 들어가 있고 굉장히 좀 이상하게 만들어진 좀 장애가 많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조금 사실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그러면은 돈의 기능이 뭐가 있어야 되느냐 그게 사실 핵심이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뭐 첫 번째 돈은 지불의 수단으로 쓰여질 수 있다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자, 그러면 지불의 수단으로 쓰려면 이제 뭐가 중요한가? 그러니까 공간을 빨리 극복할 수 있는 거 뭐 이런 게 이제 중요하겠죠. 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수용을 그러니까 받아줘야 된다라는 게 있고 그리고 그거를 잘게 쪼갤 수 있는 거 이런 것도 이제 중요합니다. 사실 근데 그런 거는 법정화폐도 다 돼요. 이제 그거는 다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이동성 이게 이제 쉽게 이제 한 공간에서 딴 공간으로 움직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도 이제 그 비트코인도 괜찮고 법정화폐도 괜찮아요. 자, 그리고 내구성 돈은 시간이 지나도 물리적으로 송산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것도 비트코인 법정화폐 둘 다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균일성 돈의 단위는 돈이랑 가치를 지녀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 비트코인과 저 비트코인 가격은 똑같아야 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법정화폐든 비트코인도 오케이입니다. 그리고 분할 가능성 잘게 쪼갤 수 있어야 된다. 뭐 1센트, 1달러 뭐 이런 식으로 또는 이제 한 비트코인도 1억 개로 잘릴 수가 있죠. 그것도 다 오케이입니다. 자, 근데 이제 가장 핵심이 이런 게 있죠. 안정성 또는 이제 가치 저장 수단으로 쓸 수가 있느냐 이게 가장 핵심이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그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공급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 와도 그거보다 더 많이 찍어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법정화폐는 여기서 결정적으로 다르죠. 그냥 그 나라 정부 또는 중앙은행에 꼴리면은 돈을 더 많이 찍어낼 수도 있고 그거를 회수할 수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큰 문제 중앙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중앙화라는 거는 사실 정부가 내가 마음에 안 들면은 내 은행에 있는 그 돈을 전부 다 얼려버리거나 또는 압수해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비트코인은 그게 태생적으로 탈중앙화이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요 두 개가 핵심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가치 저장 수단이 비트코인은 된다, 법정화폐는 안 된다라는 게 하나 있고 그리고 이제 중앙화, 탈중앙화. 중앙화는 중앙은행이나 은행이나 정부가 내 돈을 갈취할 수 있다라는 건데 비트코인은 그게 좀 불가능하다. 물론 해킹은 좀 어느 정도 가능할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이게 좀 중립적인 화폐이다. 이런 것도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을 창시자가 다 사라졌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을 컨트롤하고 통제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것도 비트코인의 큰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법정화폐도 화폐 기능을 하기는 하는데 이런 결정적인 단점 때문에 비트코인보다 뒤진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제 그게 사이페딘 아모스의 주요 주장입니다. 작가님께서 이렇게 다른 분의 이야기를 빌려오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건 정말 난생 처음 보거든요. 그렇다면 혹시 작가님께서는 아모스 교수님의 주장을 믿으시나요? 그쵸. 사실 저는 그러니까 제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얘기만 하잖아요, 사실. 근데 이렇게 남 얘기하는 것도 이제 가끔 이럴 때가 있는데 그럼 내가 남 얘기를 지금 왜 하겠습니까? 그분이 저를 설득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겠죠. 사실 이제 저는 그분과 대담하기 전에는 그냥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 정도는 아니었는데 이제 집에 가면서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가
되었습니다. 왜냐면은 사실 그분의 책을 제가 두 권 다 읽어봤어요. The Bitcoin Standard 그리고 이번에 최근에 나온 The Fiat Standard 다 읽어봤는데 거기 보면은 조금 이제 좀 이건 좀 너무 과하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기는 있는데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코어 주장들에는 제가 딱히 반박하기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분이 하신 말이. 네, 그래서 이렇게 신나게 그분 말씀을 지금 해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앞으로 어떻게 코인 투자를 하면 좋을까요? 오늘만 해도 그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비트코인이 살짝 반등을 했더라고요. 실제로 비트코인이 300조 달러까지 갈 수 있으니까 그것까지는 뭐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확실히 좀 보면은 법정 화폐보다는 비트코인이 장기적으로 좀 나아 보이기는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린 다 알잖아요. 법정 화폐는 100% 확률로 내가 10년 동안 냅두면 가치가 떨어진다. 이거는 팩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의 100달러는 10년 후에 가치가 무조건 100달러보다 줄어 있어요. 그런데 비트코인은 10년 후에 와서 까보면은 가치가 더 이제 커져 있을 것 같거든요. 그분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화폐 중에서 비트코인이 가장 우수하고 나머지 법정 화폐는 그거보다 좀 열등하다. 그러면은 논리적으로 보면 진짜 지금 0.5% 점유율인 비트코인의 점유율이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제가 100%까지 갈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법정 화폐도 어느 정도 존재하고 비트코인이 같이 존재할 것 같긴 한데 근데 사실 그 비중이 지금 0.5%인데 뭐 5%, 10%, 20%, 30%, 40%, 50%까지 가는 거는 뭐 당연히 좀 가능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는 사람이고요. 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 비트코인을 사야겠죠. 그쵸? 비트코인을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거기다 전재산을 몰빵하는 거 좋냐 안 좋냐? 저는 그게 별로 이제 썩 좋지는 않다라고 이제 보는 게 왜냐면은 비트코인이 진짜로 20년, 40년 동안에 300조 달러가 간다라고 치더라도 중간에 70%, 80%, 90% 급락하는 구간이 계속 나올 텐데 그거는 일반적인 사람은 그 스트레스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도 지금보다는 비트코인 비중을 좀 더 높여가지고 이제 투자를 하고 그러나 자산 배분도 좀 같이 하고 뭐 주식, 채권, 뭐 금 이런 것도 좀 같이 하는 건 좀 나쁘지 않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결론적으로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정확히 전재산의 몇 퍼센트 투자해야 할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래도 일단 어느 정도는 넣어놔라. 이거는 저는 확실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이제 지난주부터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가 되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작가님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앞으로 네. 비트코인과 또 작가님의 행복이 커지는 그날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은 그 물건이기 때문에 행복이 없고 저는 행복해질 겁니다. 네, 그게 중요한 거죠. 비트코인의 행복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